금요일이죠. 스마트한 경제공부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장영지 교수님이 쓴 경영학 콘서트 채찍 이론 기억납니다. 네, 네. 채찍 효과.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또 우리 경제에서 최대 이슈가 됐던 사항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네. 중국의 사드 관련된 보복 조치들로 네.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등락했던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환율도 보니까 1150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환율의 급등세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외풍에 약한가요? 그 대한 답이 저는 채찍 효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채찍 효과라는 것은 손잡이,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막 요동치잖아요. 특히 그 서부극에 나오는 채찍을 잘 휘두르시는 분은 분명 손목 스냅을 얼마나 잘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10m도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 특히 소비자들 중에서도요. 선진국 소비자들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소비자 수요의 한 70% 이상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 소비자에 의한 수요들인데 이쪽 시장에서 수요가 조금만 바뀌어도 네. 한국을 비롯한 이런 공급사슬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급사슬망의 끝에 있는 나라나 기업들의 경기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공급사슬망이라는 건 뭐 어렵게 이야기해서 별거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소매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할인 매장 이런 게 소매점이죠. 소매점에서 도매점, 도매점에서 제조업체 그리고 원자재 공급업체 등으로 쭉 이어지는 네. 생산을 우리 소비자에게 가져오는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 비슷합니다. 네. 저 멀리 나비의 날개짓이 여기에 네. 또 태풍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소비자들의 어떤 지출이 조금 이렇게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해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보면 원자재 공급업체이자 제조업체의 형태로 서로가 네. 굉장한 연관을 맺고 있잖아요. 네. 뭐 당장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이렇게 구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수출 제품의 93%가 부품이나 자본재라는 네. 게 이제 기계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생산돼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그런 건 중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해야 되니까요. 네.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게 2012년 일본 그리고 2016년 대만과 네. 관계가 이미 굉장히 냉랭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중국의 제1대 수입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국가입니다. 네. 그런 한국산 제품을 전면 예를 들어서 수입 규제를 하거나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의 수출업체라는 것을 네. 알 수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채찍 효과 이론이 아닌가 생각돼서 지난 시간에 좀 길게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라구남 라장 교수의 책 폴트라인입니다.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 라구람 라장 교수는 세계 이코노미스트 경제학계의 슈퍼스타입니다. 네, 네.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요. 네. 얼마 전에는 IMF의 경제학자로 계시다가 인도중앙은행 총재로 부임해서 인도중앙은행 총재로 부임하신 5년간 그 인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이분이 혼자 살린 건 아닙니다만 네. 경제를 네. 살려내는데 뭐 엄청난 역할을 네. 했고 라디 총리 부임 이후에 또 이렇게 워낙 이 라우람 라장 교수님이 오늘 이런 사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바른 말씀하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사이가 좀 나빠지시면서 사임했습니다만 네. 라우람 라장 교수님의 어떤 오른팔에 해당되는 분이 또 지금 중앙은행 총재를 네. 맡으면서 외환시장은 그래도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안정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 역사적 명성을 얻었던 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네. 이 폴트라인. 네. 이 폴트라인이 뭐냐면 단층선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지진이 크게 났던 네. 지역을 가보면 도로가 쭉 갈라져 있는 걸 보신 적 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갔다가 네. 그 유명한 고베 대지진이 났던 현장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단층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길이 쫙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걸 바로 저희들은 폴트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든 어디 지각이든
찢어질 듯 크게 흔들리며 사이가 확 벌어져 버리는 네. 충격이 집중되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이런 폴트라인이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네, 어떤 겁니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렀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폭락 사태가 어디서 단층선이 출발됐느냐를 날카롭게 어디서 지적한.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도 정말 멋있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 흔히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구람 라잔 교수가 2005년의 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경고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IMF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에 그걸 그러니까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에 경고를 했으니까 용기가 엄청 필요했었을 것 같다. 2005년에 이미 이제 금리를 좀 올려볼까. 사실은 저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때 맞습니다. 경고를 딱 했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렸던 그린스펀,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제 막 퇴임을 앞두고 2006년 퇴임을 앞두고 이 그린스펀 시대의 회고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사실 당신 잘못했어요. 금리 너무 늦게 올렸고 지금 미국 경제에 중차대한 위기가 벌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었겠습니까? 네. 그때 경기 좋았는데 진짜 정말 정말 좋았을 때입니다. 예, 우리나라 2004년 5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유행어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 라잔 교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폴트라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딱 지목하는데 그게 참 날카로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폴트 교수가 지적한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그 주택 시장 붕괴를 가져온 그 근본 폴트 라인은 뭡니까? 불평등이었습니다. 이 바로 이제 10%의 사람이 소득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소득 불평등의 극단을 달리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럼 90%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유를 하자면 이제 9대1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 라구람 라잔 교수님이 아주 긴 설명을 하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바로 교육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세계 경제가 복잡해지고 국경이 전부 다 이렇게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사이에서 점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자들 그리고 특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엔지니어링 같은 이른바 STEM이라고 불리는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은 무려 이제 10년 전 기준입니다만 그때 이미 9만 달러에 달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1억이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임금은 2만 8천 불.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자 또는 대학원 박사학위 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득의 격차들이 점점 벌어지는데 이렇게 대학 프리미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졸자에 비해서 받는 임금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소가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습된 무기력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나 해봐도 안 돼. 첫 시간에 설명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넌 왜 여자가 공대를 가려고 해? 뭐 이런 거요. 또 흑인이 왜 대학은 왜 가?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그 꿈의 땅, 그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평등이 수십 년에 걸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73년에 시작됐다고들 보니 이야기하니까 20년 넘게 이때까지 보면 20년 넘게 고착화되면 한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뭐 안 돼. 이런 패배감에 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불평등의 시대가 출현했고 그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소득 격차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자. 부동산 통해서 하고 가계 대출을 좀 쉽게 해주자 이런 거군요. 예,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라구람 라잔 이제 지금은 시카고대로 돌아가셔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라구람 라잔 교수가 날카롭게 그런 부분들을 지목하면서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해결책 굉장히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죠. 뭐냐면 공부 안 하겠다는 학생들 등도 좀 밀어주고
또 부모님들을 애들을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는 걸 열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거기 대해서 대학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네. 예를 들어 뭐 네. 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든가 네. 다양한 어떤 세제를 하고 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수준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거기 임금도 좀 더 준다든가 네. 뭐 교육 불공정부터 좀 해소해 보고 그리고 네. 또 나간 다음에 졸업한 사람들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면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좀 더 걷어서 그걸 가지고 네. 저소득층들이 교육을 하고 복지 문제에서 고통받는 걸 네. 덜어준다든가 하는 뭐 이런 함께 사는 커뮤니티로서의 네. 그런 어떤 복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사회를 살리는 첫걸음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길은 자기 재임 중에 효과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특히 선거가 대체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하면서 그린스펀처럼 한 16년인가 있잖아요. 예, 그 그렇죠. 정도 하면 모를까. 네. 물론 끝이 안 좋았는데. 네. 끝은 안 좋았습니다. 87년부터 시작해서 네. 2006년까지 하셨으니까 진짜 오래 하셨고요. 19년을 했군요. 네. 20년 가까이 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연준 의장직을 맡으면서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왔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실수를 한 거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다시 이 화제를 네. 돌려서 그래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선택했던 것은 온 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 부시 행정부 취임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사이에 미국의 주택 보급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율이 네. 5%나 올라갔다고 해요. 네. 5% 포인트. 예, 맞습니다. 네. 네. 포인트나.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동원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러 갔는데 가서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게 될 때 이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을 이미 사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은행에 가서 그 상품을 가입하면 이게 은행들이 사실 창구 대행하는 경우가 네.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주택 보유율을 높여주고 이자를 갖다 덜어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주택금융공사라는 그 기관이 있다면 미국에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페니메, 프레디메라는 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네. 2008년에 역사에 남을 이름들이었죠. 왜 다 파산했습니다. 페니메이 우리가 흔히 페니메이 이렇게 불러죠. 네. 맞습니다. 네. 페니메이도 맞는 표현이고요. 다 약자들이라서 네, 네. 이게 그 굉장히 긴 이름을 알파벳을 축약해서 부르다 네. 보니까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주택공사 뭐 이런 우리는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우리는 거. 주금공 이렇게 네. 부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의 전체를 얼마를 차지했는지 아냐?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네. 점유율이 70%였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또는 비율형 대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런 대출을 해준 은행들을 굉장히 공격했었는데 알고 네. 봤더니 전체 대출의 70%가 정부 대출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비율형 대출, 네. 서브프라임 대출의 59%를 이 정부기관들이 해줬다는 거죠. 네. 이제 프라임 대출이 있고 알테이 대출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서민들을 위한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있죠. 네. 뭐 그래서 제가 영화를 그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게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을까? 사실은 다 안 받다. 2003년 4년에 옆집도 다 받으니까라는 아주 간단한 저 집 마이클도 받고 저 샘도 받으니까 그냥 나도 받자. 이게 굉장히 컸더군요.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금리 대출로 네.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대출이 228 모기지라는 걸 했습니다. 네, 네. 228 모기지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리가 되게 높아요. 네. 거의 10% 정도의 네, 이자를 네.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신용도가 낮으니까. 네. 근데 10% 이자를 내고서 대출을 받으면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티저 금리라는 걸 적용해서 2년간 초기 2년은 네. 원리금 상환도 안 하고 네. 금리도 그냥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1% 네. 정도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전혀 금리를 내지 않고 거치 기간을 둔 다음에 3년 차부터 밀린 이자부터 시작해서 돈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이자율도 올라가고요. 근데 네. 이 대출이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년 5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딱 2년이 지난 2007년에 펑 터졌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쭉
아까 잘 이야기하신 거, 김 기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값이 오르고 옆집 사람들도 사고 다 사니까 네. 갔지만 정작 자기가 이제 2년 지나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이자 부담이 크니까 그걸 연체하게 되는 상황에서 집을 내놓게 되니까 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살 때는 행복한데 누구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기 시작하는 순간 네. 이게 이 집이 내놓으면 저 집도 내놓고 저 집도 내놓고 하면서 또 급매물로 팔리게 되면 네. 주변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집도 가격도 아직 우리 집은 거래도 안 되고 내놓은 집도 아니지만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특히 이때는 우리나라는 론투밸류 주택담보대출이 집값 대비해서 얼마 몇 % 나갑니까라는 게 이제 LTV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는 52%예요 평균.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은 평균이 89%에서 88%였습니다. 사실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사는. 네.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보다 더 높은 게 많았죠. 네. 그래서 조금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이게 그냥 언더워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건데 네. 주택에 대한 담보 가치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뭐 속된 말로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주택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순식간에 터져서 네. 경제를 망가뜨렸던 겁니다. 네. 결국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이 라우라우 나장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 단초 그것을 폴트 라인 그렇습니다. 시발점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실수로 보는 거군요.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중간중간에 그린스펀 의장이 너무 네. 낙관했던 거.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은 몇십만 불이나 되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주택담보를 대출을 받을 때 사람들은 신중하게 하지 네. 투기 그런 거 없다. 그분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셨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228 모기지가 정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감시 감독의 부재까지도 냉철하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 그 폴트라인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게 어떤 한 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그냥 이게 문제예요라는 식으로 딱 하나의 포인트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그 역사적 배경의 네, 네. 그 근원,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느냐에 대한 다면적인 판단과 파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권의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저는 몰랐던 비밀이 풀리는 그런 네. 기분 속에 이 책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그람 교수의 폴트라인 공부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청문회에 불려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택을 뺏겼는데 집값은 폭락하고 그때 그린스펀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시장은 붕괴됐고요. 자, 키움증권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 폴트라인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